안녕하십니까. 이번에 KC 제정에 따른 피뢰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하게 된 조인FS 남성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기버스 김종선 대표님께 감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KC에 따른 이 피뢰 접지가 개정이 됐는데 아직 현장이나 아니면 일선 전기 설계 분야에서는 아직도 예전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따른 그런 설계 기법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서로의 법규에 따라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는 기본적으로 접지 시스템, 피뢰 시스템, 그리고 그 접지 피뢰 시스템의 사례와 그리고 뭐 진단 사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KC에서 제정된 게 아마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그런 법규적인 부분들은 제가 좀 제어를 했습니다. 그거에 상세하게 하게 되면 좀 늘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뵙고, 그리고 사파 위주로 제가 설명을 이어가는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문은. 그리고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KC 제정입니다. 2018년도 후반기에 KC가 제정되면서 공표를 하고 2년의 유예 기간이 뒀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되지가 않고 있다가 2022년 1월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확산을 시키고자 이런 발표회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접지 시스템을 제가 이 사파를 넣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접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지란, 즉 대지와 정기적으로 연속성을 보여주는 사파 그림을 삽입을 했는데요. 이게 왜 이 사파 그림을 삽입을 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접지는 즉 보호 접지, 감전 보호, 즉 일반적으로 안정성 감전 보호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 사파 그림을 보게 되면 전기, 피뢰, 대지와 연결하는 것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이 노이즈 진단이나 아니면 장비와 관련된 이런 어떤 접지 시스템을 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장비나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안정성에 대한 이런 의료 접지나 이런 것들이 대두가 돼서, 이거는 차후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 사례나 이런 걸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법규를 보게 되면 이 내선 규정이나 2002년 이전에는 내선 규정이나 판단 기준을 주로 사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KC 규정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어서 지금 아직도 요 내선 규정이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많은 설계들이 일선 설계나 아직도 이런 현장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아직 KC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KC에서 얘기하는 접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향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KC에서 접지를 구분하기를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뢰 접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낙뢰 보호 및 감전 사고, 즉 보호 접지, 안전 접지, 정기적인 일반적인 접지 사항에 대해서 KC에서 이렇게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즉 KC에서는 전기 안전에 대해서만 명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능 접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게 되면 사례가 길어지니까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부분들이 의문이 생기신 부분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접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지의 종류에 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썼던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KC에서는 즉 고압 설비에서는 어떻게 보면 320절에 즉 고압을 수전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전압, 즉 예전에 접촉전압, 보폭전압을 만족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즉 공통 내지 통합접지밖에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공통접지와 통합접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도
이게 이제 일선에서는 큰 문제인데요. 요거도 제가 이따가 그 IC에서 모식도를 그려놨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개념도인데, 이 개념도에서 뭐가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0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통합 공통접지 검사 지침서에 나온 모식도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모식도를 잘못 그려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서 좀 오류가 생겼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즉 공통접지는 특고압, 고압, 저압 부분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하고, 즉 통신이나 필해, 즉 기능접지들은 분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통합접지는 모든 그 접지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잠깐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 공통접지를 혼용을 하려고 오해를 가지시는 게, 예전에 2010년도에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이 공통접지와 통합접지를 분리하면서 쓰여진 문구가 공통접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전소 등과 같은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한전에서 1호사 변전소나 할 때는 접촉전압, 보폭전압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고압, 고압, 저압을 공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하고 필해를 배제하고 하는 그런 접지를 구성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그런 문구가 나왔던 걸로 제가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문구를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돼서 이 공통접지는 개별접지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즉 IC에서 모식도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이따 다시 차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개통에 따른 공통접지와 단독접지를 보시게 되면, 즉 개통에 따른 개통 모식도를 그려놓고, 이 TT 방식이 개별접지 방식을 말합니다. 즉 외함체, 중성점, 그리고 저합 외함체, 특고 외함체 분리되어 있는 게 TT 방식으로 해서 단독접지가 되겠고요. 이거는 공통하고 통합은 같습니다. 개통은. 즉 하나의 접지에서 저합, 중성점, 특고압, 외함, LA, SK까지 붙이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통접지 방식에서 공통과 통합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게 즉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개통접시를 모식도로 나타낸 겁니다. 즉 TN 개통 방식이 공통과 통합입니다. 근데 TN에서는 S 방식이 있고 C 방식이 있고 CS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는 즉 작년도에 LH공사, 대한전기협회, 전기안전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그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이 TNS 방식을 차용을 했을 때 저압의 모선을 날리는 방식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받아보셨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뒤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 논의가 많았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고요. TN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성선 접지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뉴트럴선과 그리고 PE 도체, 즉 보호 도체를 어떻게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S, C, CS 방식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사와 기술사를 공부하시면서 이거 저보다 월등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S는 세퍼레이트라 그래서 뉴트럴과 PE 도체, 즉 보호 도체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고요. C는 요 중성점에서 접지와 뉴트럴이 붙어 있는 것을 응용을 해서, 즉 PEN 접지 도체와 뉴트럴선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CS는 공용으로 사용하다가 세퍼레이트로 가는 방식,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식. 근데 최근에는 전기 설계에서는 지금은 TNS 방식으로만 지금 설계가 되고, 안전공사에서도 TNS 방식을 접지 설계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T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원 측과, 즉 보호 도체 측이 저압 보호 도체 측이 분리되어 있는 방식으로, IT 방식은 임피던스, 즉 델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분리되어 있는 방식.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이런 방식 자체를 건축 전기에서는 거의 쓰질 않고, 특수 장비나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요.
즉 우리가 델타 방식을 쓸 때도 접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사에 의하면 한 상을 접지를 하게 돼 있는데 국내에서 델타를 하면서 상을 접지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삼상 장비가 설치 있는 가보니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통 접지로 분류하게 되면 공통 접지와 통합 접지를 이 방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C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감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통에 대한 감전인데, 즉 사고 전류가 발생을 했을 때 피 도체를 타고 흘러서 개통해서 순환되는 방식, TT 방식이 이 감전 보호나 이런 사고 전류에서 가장 안 좋은 방식이 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 저압 측하고 이 변압기 측하고 접지 도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고 전류가 발생을 했을 때 대지로 해서 대지 회기로 해서 사고 전류가 유입돼서 사고가 크게 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KC나 IC, 즉 IC 쪽에서는 이런 방법 자체를 등전이화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잘 선호하지 않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IT 방식도 대지 회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왜 접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사고가 나는지는 대해서 모식도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영문으로 이걸 해놓은 게 TNS 방식이라고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에. 그때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당시에서 한국에서 개통 접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회의한 결과 TNS 방식으로 채택을 했는데, 제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세이프티스트입니다. 가장 안전한 접지.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나 뭐 이런 거나 분리하더라도 안전성을 가장 따진다 그래가지고 TNS 방식을 채택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TNS 방식을 채택하지만 이 안전성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마이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넣었습니다. 이게 그 외국에서는 이 접지 방식을 채택할 때 안정성을 가장 따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좀, 요 사파를 좀 넣어 놨고요. 그리고 이 또 KC 쪽에서 또 하나의 중요시 여기는 방식이 등전입니다. 이 등전이는 IC를 차용함에 있어서 IC에서는 이 등전이 방식을 채택하게 돼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등전이 방식을 채택한 게 명확치가 않았습니다. IC에서 문구가 있음에 차용을 해서 등전이를 하라고는 명시는 되어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문구를 전체적으로 차용한 게 아니라, 즉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라는 문구만 차용을 하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이런 통합 접지를 하거나 공통 접지를 했을 때에 등전이 본딩을 어디까지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안전공사에서 검사 지침서에 나온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등전이 방식을 이용해서 본딩을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집어넣은 것 중에 하나가, 이 KC에서는 이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즉 보시게 되면 이제 보호 대상물의 감전 보호를 위해서 등전이 본딩을 하는데, 이 보호용 등전이 본딩은 이 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정보통신 기기에 대해서 기능용 등전이 보호, 필요 등전이 보호. 근데 이 모든 것이 이게 나눠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접지에 붙어져 있어서 상호에 전이차가 없는 등전이 방식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모든 게 하나의 등전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모식도로 보셔야 아마 가장 쉽게 이해될 겁니다. 이렇게 말만 하며 글만 보면은 왜 어떤 건지 잘 모르시니까요. 그거는 모식도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등전이 본딩의 우리 저압 전기 쪽의 등전이 본딩을 보시게 되면, 주 등전이 본딩, 보조 등전이 본딩, 비접지 등전이 본딩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기술 KC가 제정되기 이전에 가장 이슈화 됐던 게 보조 등전이 본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IC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면제될 수 있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차용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감전보호, 저압 선로에 대해서 접촉 전압, 루프 임피던스 감소 요런 거에 대해서 이건 뭐 잘 아시고 계시고, 내보호에는 그리고 그 피해 설비 등전이 보호입니다. 불꽃 방전, 가도 전압, EMC 대책. EMC 대책은 아마 왜 필에 EMC 대책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시겠는데요. 이 낙내 에너지가 우리가 보면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EMP 에너지의 주파수 대역하고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즉 낙내가 쳤을 때 그 높은 주파수 대역이 밀고 들어왔을 때 건물 내에 있는 자개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자개를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서 EMC 대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일반적으로 건축 전기나 전기 설계하시는 쪽에서 보면은 EMC 대책에서는 크게 이게 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즉 건물에 가장 쉽게 말하면 건물에 철근이 쌓여져 있다고 보시게 됩니다. 철근에 쌓이게 되면 주파수가 그 건물 철근에 유기되면서 EMC 차단 효과, 즉 실험실에 차폐하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차폐 철판 놓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EMC 대책이 들어가는 거요. 기능용도 요거는 이제 여기 KTC 분들이 계시니까, 즉 뭐 PD 실험실이나 고전압 실험실 보면 차폐를 하고 접지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 스타 결선이라든지 해서 그 특수 접지 방식을 채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능성이고, 즉 전자통신, EMC 기준 전압 확보, 요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요것도 제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C에서 등전이 본딩을, 즉 감전보호 등전이 본딩하고 필해 등전이 본딩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보호 등전이 본딩, 주 등전이 본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보호 대상 건물로 외부에서 인입되는 병관, 쉽게 말해서 가스관, 수도관이 외부에서 인입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등전이 접지와 본딩을 해서 등전을 형성하는 걸로 하고요. 외국 사례에서는 이런 가스관, 수도관을 건물로 들어온 걸 본딩을 함으로써 옆에 있는 건물하고도 등전이를 형성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옆 건물과, 그러니까 옆에 보호 대상물과 보호 대상물 사이에 등전이 본딩을 형성이 안 되지만, 즉 가스관, 수도관을 등전이 본딩을 함으로써 이 같은 배관난에 들어오는 가스관, 수도관이 본딩이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옆 건물과도 등전이 본딩을 일정 부분 형성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캐나다 자료를 봤더니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배관을 해서 등전이 본딩을 해서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게 있더라고요. 내격 전류를 떨어뜨렸을 때 등전이가 얼마나 형성되는지. 그래서 수도관, 가스관으로 실제적으로 이 건물과 옆 건물에 등전이를 형성하는 방식. 이 보조 등전이 본딩이 가장 안전공사와 가장 이슈됐던 부분들인데요. 이 수건거리, 개통의 도선공 부분에는 다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전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IC 60364 4-41에 보게 되면 이 자동 전원 장치의 차단 시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차단 시간 이전에 우리가 이 차단기가 작동을 했을 때는 보조 등전이 본딩, 즉 수건거리, 가스 이런 개통외 등전이 본딩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제가 요걸 가지고 안전공사에 예전에 질의해본 결과 그때는 요거를 차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KC에 들어가면서 즉 저압 규정, 교류 저압 0.4초 안에 차단기가 작동을 하게 되면, 즉 이슈가 됐던 개통의 등전이 본딩은 면제를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최근에는 요 이슈, 예전에 발생했던 요 이슈 사항이 이제 좀 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 같은 경우는 비접지 부분이 국내에서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게 병원 수술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장비가 한 2.5m 거리에 있는 사고가 났을 때는 있으니까 장비관 본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2.5m 암리치입니다. 사람들이 팔을 뻗었을 때 2.5m를 두고 장비와 장비 사이에 감전이 있을 수 있으니 본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2.5m. 이 필해 등전이 본딩은 또 이제 필해 부분에 대해서 갔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전이가 이슈가 되는데,
국내에서 왜 등전이 하는지를 알면서 이제 개통도를 참조를 하는데 이게 다 IAC에서 온 개통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60345-54에 있는 개통도를 그대로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될 겁니다. 공통접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피례접지가 붙어져 있습니다. 즉 공통접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접지나 통합접지나 같은 접지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접지를 구성해 놓고 그 보호 대상물에 피례가 들어가면 피례접지도 등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통신이 들어가면 통신접지도 본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접지나 통합접지를 나눔에 있어서 이런 약간의 그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통접지하고 통합접지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등전이 본딩을 IC에서 차용함에 따라 즉 공통접지는 없는 겁니다.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다 본딩을 하다 보니까 즉 통합접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6193-1에 보면 1kV 이상의 전력시설에 대해서 접지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피례 설비는 없습니다. 피례 설비는 없고요. 즉, 요 등전이 본딩, 요 모식도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차용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공통접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례 접지도 없고 통신 접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통신 접지도 여기서 땡겨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 보면 그 모식도에서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자대에서 모든 구소 분기가 돼서 지금 본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감전보호용입니다. 순수하게 감전보호용. 사고 전류가 생길 때 인체 감전보호용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닦아가지고 정보통신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이라고 표시를 해놓다 보니까 여기서도 통신기기에 접지를 하면 되네?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정보통신기기 외함입니다. 감전보호. 기능 접지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뭐 레퍼런스 기준을 받았는지 통신의 운용에 대해서 하는 접지가 아니라 통신체 외함에 대한 감전보호용입니다. 그래서 접지 단자하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순순히 감전 등전이 보호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C에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례까지 치게 되면 공통 접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합 접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IC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도 이 법규를 나눔에 돼 있어서 보면 공통 통합을 나누기보다는 차라리 통합 접지에 본딩으로서 나누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예전에 개정된 문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문구를 보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요거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은 또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등전이 본딩이나 접지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현재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적용하는 문제는 또 법규적인 거랑 또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면 현장마다 어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현장에 맞게 접지 저항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요 표를 좀 집어넣습니다. 요 보호 대상 접지를 구성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팩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현장의 대지 저항과 그리고 메시 포설 면적은 정해져 있는 면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지 저항이 낮아야 되겠죠. 근데 국내에 있는 모든 대지 저항이 낮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서 IC를 제정하지만 걔네의 그 일부 남부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쪽 외에 위쪽으로 가면 우리가 보면은 평지인데도 되게 습해서 대지 저항률이 100 이하로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예전에 헝가리 배터리 공장을 하는데 산악 옆에다 짓는데 실질적으로 대지 저항률이 69가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300에서 500, 600까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접지에 대해서는 되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걔네들은. 근데 국내에서는 이 산악 지형이 많다 보니까 이 대지 저항률들이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대지 저항률이 정해지면 우리는 이제 메시 포설 면적이 정해집니다. 이건 건물 면적에 따라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얘 두 개에서 만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할 때는 뭐 접지봉을 늘린다, 개수를 늘린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깊이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소봉을 시공한다든지 뭐 접지봉을
짧은 접지봉을 시공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서는 지금 시공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이나 현장 가서 측정을 해보게 되면 이 접지봉의 매설 깊이와 상관이 있습니다. 개수보다는 깊이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신 게 이 메쉬를 할 때 메쉬의 간격을 촘촘히 하면 더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메쉬 간격은 인계가 존재합니다. 즉 10m를 5m, 2m까지 계속 줄이면 무한정 떨어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줄여놓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접지장이 정체가 나옵니다. 측정도 정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도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접지 계산하는 수식을 예전에 IEEE에서 차용을 하면서 슈왈츠 수식 말고 간단하게 수기로 할 수 있는 수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접지봉 깊이는 배제하고 순수 도체 길이로만 접지 계산하는 방식을 초창기에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도체 길이로 하다 보니까 도체가 늘어나면 무조건 낮아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슈왈츠식으로 가면서 접지봉 길이를 넣을 수 있는 벡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접지봉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접지장 차이가 확 나는 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 슈왈츠식으로 모든 상용 프로그램도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접지봉 깊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접지봉 깊이를 좀 조정하는 걸로 접지장을 많이 매설을 하는 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접지 프로그램 회사에 이메일을 한번 보내본 적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캐나다의 SES사의 CDEC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2010년도쯤인가 이 접지를 다른 그 대지 저항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메일을 보내서 답을 받아봤는데요. 걔네들이 즉 IEEE하는 슈왈츠식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이런 최적을 구성해서 구하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식에 대해서 이 최적에 대해서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즉 우리 FEM이라는 전자기 해석 기법을 통해서 면대면에 전개를 형성해서 구한다는 답을 얻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FEM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 최적 형성 부분으로 해서 접지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탄소봉이나 1번봉 같은 경우는 이 메쉬에서 매설 깊이가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타 접지봉이나 이런 특수 접지봉 같은 매설 깊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 형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접지 저항도 매설 깊이, 그러니까 여기서 접지봉을 막 늘려도 얘는 인계가 존재합니다. 막 늘리는 것보다 매설 깊이를 깊이 하는 게 최적을 형성하는 데 더 도움이 돼서 접지 저항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KC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안전전압 면에서도 이런 매설 깊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체의 간격은 보폭전압, 매설 깊이는 접촉전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접촉전압은 전류의 방전을 빨리 해야 되는 방식이고, 보폭전압은 우리가 발 사이에 전이가 같아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전압 같은 경우는 봉의 매설 깊이를 기피해서 빨리 방전해서 즉 접촉전압을 낮추는 방식을 채택하고, 그 보폭전압은 그 도체 간격을 좁게 해서 발과 인체 보폭 사이에 전압을 낮추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현장에서 이런 매설 깊이를 중요시 안 하고 그냥 접지봉 개수로만 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걸 특별히 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식인데 잘 채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요걸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게 되면 이 접지 설계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이제 IC하고 IEEE를 동시에 모식도를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약간의 순서, 즉 오류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 자료, 대지 저항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의 사고 전류, 단락 전류를 구성하는 게 기초 자료고, 그 기초 자료에 의해서 대지가 분석되고
그 분석된 대지 저항률에 의해서 안전전압과 보폭전압의 기준 전위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기초 디자인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접지봉 개수라든지 접지 면적이라든지 도체 간격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그 기준 전압까지 낮추는 방식을 채택해서 설계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계산이나 아니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지 저항, 그 다음에 그 현장의 지락 전류가 계산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그냥 반복 설계를 해서 맞춰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접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 CDEX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DEX나 그리고 요즘 최근에 뭐 그라운드 맵이라든지 그다음에 심그리드 똑같습니다. 대지 저항하고 측정을 하고 접지선 도체 굵기를 구하고 그거에 의해서 기준 전위가 나오면 접지망을 그려서 집어넣고 봉 개수를 하고 반복적으로 설계를 해서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도출해내는 거거든요. 접지 그리드를 넣고 봉 개수를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 메쉬 간격을 얼마나 좁게 해야 되는지 계속 반복을 해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전위 분포, 즉 우리가 기준 전위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 설계를 해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참고로 좀 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을 때 전기안전공사에서 통합접지 모식도를 설명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공사에서 검사 지침도에 모식도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다 요 기능에 대해서 어디에서 붙여놨냐면 접지 단자함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면 접지가 통신 접지나 기능 접지가 형성이 안 돼 있을 때 접지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컨설팅을 할 때는 따로 대지에서 접지를 가져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접지 단자함에서 다 부착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가져가겠다. 이건 되게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PD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피코 단위의 전류를 재는데 여기서 갖고 가면 다 에러 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접지가 구성돼야 됨에도 아니 모식도에 이렇게 돼 있다. 안전공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 단자함에서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기능 접지들은 100%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그렸던 방식인데요. 즉 접지가 생기면 전력 접지, 통신 접지, 서버 접지, 이 의료 접지, 기능 접지를 어디서 분류하면 지중에서 분류해서 가야 됩니다. 아까 모식도도 IC 모식도도 보셨지만 피레 접지를 붙인다고 해서 단자함에 붙이는 게 아니라 지중에서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중에서 다 모식도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이런 그림 때문에 어떤 분들 가면 아니 단자함에서 다 갖고 간다 그래서 여기서 다 끌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민감하지 않은 장비들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지만 민감한 서버실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100% 노이즈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요거를 좀 무시를 해주시고 이 개념도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이 모식도가 그냥 통합 접지를 할 때는 쓰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단자함에서 나가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좀 기술사 회의나 이런 분들에 나가서 요 모식도를 좀 바꾸는 차원에서 좀 바꿔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TT 방식을 왜 지향하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모식도를 그냥 쓴 건데요. 예전에 지금 대전에 가면 중이용 가속기가 지금 동양 최대 규모로 설비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개별 접지가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개별 접지를 통합 접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모식도를 좀 그린 건데요. 왜 개별 접지가 무서우냐면 우리가 이 한 건물에 접지와 접지 사이는 특정 거리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장비에서 사고 전류가 해서 접지로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접지가 형성되어 있는 부지에는 전위가 상승을 하게 되고 다른 접지는 전위가 낮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대지로 사고 전류가 방전되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걸으면서 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TT 방식, 즉 개별 접지 방식을 지향하는 이유가 이런데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전류가
대지로 회귀해서 이쪽 장비가 망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개별 접지 TT 방식을 좀 지향하는 게 옳다.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IC에서 차용해서 IC를 차용해서 많이 설계나 이런 걸 짐에도 불구하고 개별 접지 이런 공통 접지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모식도를 통해서 좀 그런 걸 좀 지향하는 방법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는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요 사이 이 사이에 전이차를 해결할 수 있는 전이차 해소기를 달자라고 하는데, 전이차 해소기가 전이가 500V 이상 차이면 도통되는, 즉 SPD에 비슷한 그런 걸 달아서 등전을 형성하자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뭐 접지 방식이라 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제가 현장이나 어디 진단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 현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여기 해결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건설 현장이나 가도 감리분들이 접지 저항이나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쓰세요. 접지 저항이 얼마나 나왔다, 대지 저항률이 얼마나 나왔다. 저는 그쪽에서 한 차이 더 나가야 된다고. 뭐냐면 인출 라인의 결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접지 저항을 이롬을 맞춰놓고 인출 라인을 잘못해 놓으면 100% 사고가 생깁니다. 이건 제가 사례를 좀 들었는데, 우리가 이 전기 공사함에 있어서 단자함에 놓고 장비가 여러 대 있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접지를 그냥 점프를 해서 가서 단자함으로 넣는 경우를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누설전류나 이런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누설전류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았는데요. 여기서 누설전류가 나오고 나오면 10A 그러면 여기는 40A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접지선 굵기나 이런 것들이 굵지가 않으면 얘가 밀고 들어온 전류가 순식간에 방전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서 도체에 열이 발생하고 하면서 임피던스가 높게 되면 장비 임피던스가 낮아지니까 장비가 고장이 나요. 이거는 제가 2010년도 수원에 있는 모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접지가 이오미 사양의 접지를 요구한다 그래서 접지를 돈을 들여서 구성을 해놓고 결선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10A 정도 누설 전류가 나오는데 앞에 장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가 와서 해결하려고 봤을 때 미국 분이 한마디 했어요. 장비 업체. 분리해서 해라. 답이다. 그래서 이런 분리하는 방식, 단자함에서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접지를 뭐 1옴을 구성하든 2옴을 구성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선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 만약에 공장에서 장비를 운영한다. 아니면 전산센터에서 서버를 운영한다. 이런 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답 시간에. 그래서 그런 방식을 가장 잘 채택하고 있는 게 최근에 제가 이게 뭐 대기업의 데이터 센터 하면서 제가 그렸던 건데요. 이게 데이터 센터의 통합 접지가 가장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둥별로 모든 접지선이 분리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중해서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수많은 도면과 확인을 했는데 이 공통 통합 접지에 대해서 가장 잘 모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의 개통도를 보시면 가장 잘 되고, 이건 최근에 건설된 대기업의 지금 그 개통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해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수많은 도면을 보고 공장 도면이라는 걸 봤을 때 가장 잘 분리하는 개념이 되고요. 그러니까 피레 시스템, 이제 접지는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레 시스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왜 이 피레란을 계속 넣냐면요. 이제 어디 가서 다른 데도 얘기할 때 피레란 부분을 가장 강조해 하는데, 외국 부분은 라이트닝 프로텍션입니다. 낙뢰를 보호한다라고 써놓는데 우리나라는 P자가 들어가요. 피레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가면 피레 설비를 하게 되면 무조건 100%라고 생각을 하세요. 피레 설비 했는데 왜 우리는 피레 설비를 했는데 왜 피해를 입냐. 그래서 근데 원문을 우리가 차용하는 원문을 보면 라이트닝 프로텍션이거든요. 보호한다는 개념인데 우리는 피한다는 개념을 써가지고 제가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피레. 그래서 요걸 말씀을 드리려고 좀 했고요. 요거는 모식도를 제가 넣어놨는데 얘는
지금 우리가 외부에 우리가 아는 피레침 같은 걸 세워서 피레를 하는 방식, 그리고 안에 요 SPD 내부 피레라 그래가지고 SPD 방식을 해서, 즉 직경내에 대해서 보호하는 방식, 외부 피레, 내부 피레, 간접내, 내부 피레, 이걸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낙내 피해에서 우리가 보호하는 99%는 내부 피레입니다. 실질적으로 피레 설비, 피레침을 했는데 왜 우리의 피레 설비를 왜 맞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직경내는 거의 맞질 않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는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기술 내선 규정에는 간단하게 명기가 돼 있고 기술 규정, 판단 규정에 피레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C에는 피레까지 150절의 피레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이 IC 내용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해놓은 내용이라, 예전부터 우리가 이전에도 피레 설계나 이런 걸 할 때는 IC 내용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피레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개요가 나왔는데요. 옆에 이 모식도를 보게 되면 피레 시스템 개요를 가장 잘 설명을 해놓은 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 이격거리, 낙내 등전이 본딩. 여러분들 낙내 등전이 본딩은 낙내 등전이 본딩에 SP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 내부 피레 시스템, 외부 피레 시스템에서 뭐 수레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피레침이라든지 인하도선, 접지, 그리고 내부 피레 시스템 차폐도 있습니다. 차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차폐도 있고 등전이 본딩, 서지 보호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잘 설명이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외부 피레 시스템을 좀 보시게 될 건데요. 외부 피레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장 고전적인 피레 보호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피레침을 설치하거나 피레 도선을 설치하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인데요. 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피레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이 또 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회전구체법으로 적용을 할 거냐, 각도법으로 적용할 거냐, 메시법으로 적용할 거냐, 또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방식은 피레침을 세워놓고 피레침 보호 가구로 하는 방식. 이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근데 IC가 차용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방식이 회전구체법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가장 도움이 됩니다. 시설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회전구체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구조물을 짓고 있으면서 이런 방수나 이런 문제 때문에 판넬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법도 간혹 차용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방식하는 거는 이제 메시법은 거의 쓰진 않고 회전구체법을 많이 차용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구체법도 등급에 따라 회전 반격이 20, 30, 45, 60, 메시 간격은 50, 15, 20, 각도법은 보고 차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잘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따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1등급은 4등급에 5m 기준으로 4등급에 보면 74도 기준, 이렇게 해서 표를 보고 참조를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고 참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IC에서는 이런 게 그래프로 좀 나와 있고요. 표 같은 경우는 일선 업체들에서 표를 좀 정리해서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피레 부분에 대해서는 원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층내 부분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층 건물화 되다 보니까 요 전에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0m가 한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회전구체법가 60m 이 지점이 한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호법을 보게 되면 한계가 되는데 이 이상 건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IC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즉 80% 지점부터 여기 보면 60m 이하 건물은 지붕만 하면 되고 60m 이상 건물은 80m 지점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120m 이상부터는 무조건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분의 4 지점이라도. 그래서 요거를 지정을 하는데 특이한 문구는 60m와 70m 사이에 5분의 4 지점은 60m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즉 요 보호 방병을 60m 이하로 60m 이상부터 해야 되는 방식이 맞고요. 그리고 이 모식도에 보면 국내에서 보면 100m의 높이에 80m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서 제가 여쭤본 거는 60m 이상은 무조건 보호를 해라, 걔네들은.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기준으로 두고
그 IC 문구를 채택을 해라. 그래서 보게 되면 걔네 모식도를 가져왔거든요. 60m 이상은 프로텍션 리콰이어 존, 요구가 되는 존이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보호를 할 때는 명확하게 보호를 할 때는 60m부터 이상 보호를 하는 게 맞는데 문구를 따지면 80m부터 해라. 제가 요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독일 갔을 때 한 두 업체를 만나서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는 설계는 없습니다. 무조건 80%부터 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그림을 좀 샤파를 좀 넣어놨습니다. 비례 설계에 있어서. 그리고 인하도선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하도선 시스템 보면은 분리된 시스템하고 분리되지 않은 시스템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인하도선을 어떻게 구성하냐고 나오는데요. 분리되지 않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물 위에 피례 설비가 있는 것이고요. 분리된 시스템은 보호 대상물에 이격돼서 피례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되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2조 이상을 내리게 돼 있고 분리된 시스템은 1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 피례침하고 피례도선하고 혼용해서 회전구체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하도선 시스템에 보게 되면 이 2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둘레의 길이에 따라 인하도선 내리는 간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등 길이가 뭐 100m다고 하면 4등급 기준은 20m마다 하나씩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15m, 10m, 10m 내려야 되는데 요거도 지금 보게 되면 국내에서는 구조체라는 철근 구조체죠. 철근 구조체를 대용해서 이거를 이제 피해가는 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 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20m마다 본딩을 함으로써 인하도선 대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IC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건축 철근 콘크리트는 이런 식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IC에서는 이거는 인하도선으로 사용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격전류 EMC 목적, 즉 케이지를 형성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만약에 인하도선을 사용하려면 용접을 하거나 잼쇄를 하거나 이 반경의 20배를 조인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내격전류가 수킬로 암페어에 수킬로 헤르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들어오면서 이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스파크 나면서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마 여기 실험을 대부분 안 해보셨는데 왜 못 사용하냐 그러면 여기 때려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끊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콘크리트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파크가 튀면서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도 지금 이 상부하고 하부의 구조체 간의 저항이 0.25미 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이 저저항 측정기에 10A 이상을 흘려서 측정을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일반 현장에서 사용하는 측정기는 200mA 밖에 흘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측정해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종도의 모 아파트 S건설사의 모 아파트에 가가지고 불합격 맞아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에서 설명을 해봤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10A의 저저항기로 채점을 했을 때는 0.19A가 195옴이 나왔고 200mA짜리로 했을 때는 0.255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에 따라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IC에서 규정하는 걸로 했을 때는 통과가 되는데 시중에서 쓰는 이런 측정기 200mA 흘려주는 거는 테스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유념해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5년도에 LH공사에서 이 인하도선을 철근으로 사용하는 실험을 한번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대한주택공사, 그다음에 안전공사, 인하대 이복희 교수님 지금 은퇴하신데 입회하에 실험을 했을 때는 이런 철근 구조에도 통과가 된다는 결과를 도출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의견들이 분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넣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구조물이 금속체로 구성됐을 때 우리가 이 보호 대상물에 설치하는 필해 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자연적 구성 부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해 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필해 설비는 뭐냐면 보호 대상물에 직경내가 들어왔을 때의 유형적, 무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즉 그런 부분들을 관가를 하고 이 건물 외벽이 금속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기준을 만족하면 필해설 얘랑 접지랑 본딩을 해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호 대상물이 필해 침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피해는 무조건 있는 거죠.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해 설비를 하는데 그거를 무시를 하고 즉 나는 건물의 일정 부분 피해를 입더라도 경제적인 효과를 보겠어. 건설 시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 보호 설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보게 되면 얘네들은 뭘로 사용하냐면 필해 대상물에서 흘러서 금속재와 금속적 사이에 유기돼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등전이 본딩을 하기 위해서 다 본딩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필해 수렵으로 사용을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그림도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과하게 설계하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면 또 이 두 부류도 뭐 발화가 있느냐 아니면 발화가 없느냐에 따라 두께 차이가 엄청납니다. 즉 T는 관통을 해서 발화가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T수도 7T, 5T, 4T 두껍고 즉 발화 위험이 없는 것들은 0.65T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국내에서는 요 규정을 들어서 대부분 설치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안전을 최우시한다 그러면 이거는 등전이 본딩, 필해 등전이 본딩용으로 본딩을 한다고 하고 필해 수레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하도선 요거는 다 아실 겁니다. 50스퀘어 이상으로 다 설계가 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다 이제 도체 규격인데요. 우리는 다 50스퀘어 이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스테인레스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해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SPD가 왜 필해 등전이 본딩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KC 153절에 보게 되면 정기적 전력 설비하고 접지하고 등전이 본딩을 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SPD를 써서 등전이 하라고 나오는데 그게 뭔 말인지를 대부분이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접지하고 이 전력 사이에 SPD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분전함에 SPD 설치하는 부분이 그 153절에 등전이 본딩용 SPD를 설치하라는 말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면서 벌써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전함에다가 SPD를 넣어가지고 다 등전이 본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면서. 그리고 통신용도 똑같습니다. 이게 본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면서 다 등전이 본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미리. 수레부에서. 그래서 보면 파이프라인 들어가고 여기 보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시스템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접지가 와서 본딩이 돼 있어요. 이거는 차폐선의 접지라든지 외암 접지입니다. 기능 접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문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요 문구만 들어서 단제다에서 기능 접지 다 떼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PLC 라인에서는 레퍼런스 즉 0볼트가 중요한데 여기서 떼가가지고 여기서 누설 연료해서 플로팅 돼버리면 신호가 그냥 05, 05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5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현장에 진단을 나가면 그런 부분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문구 때문에 그 하시는 분들이 다 통신 접지도 엮어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필해 등전이 본딩 보면 다 파이프라인하고 구조체하고 필해하고 다 지중해서 또 접지하고 구조체하고 연결되고 필해하고 올라가게끔 이게 필해 등전이 본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해 등전이 본딩이 되면 제가 앞 접지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등전이 본딩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통 접지는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는 공통 접지가 없는 겁니다. 공통 접지를 구성한다고 해도 등전이 본딩을 하게 되면 공통 접지는 없게 되고 통합 접지만 남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력 설비만 봤을 때는 되지만 이런 일반 대상물의 건물을 봤을 때는 공통 접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중에서
올라가고 단자대 올라가고 SPD 요거도 153절에서 즉 153절에 나온 SPD는 요 말 SPD를 말합니다. 이거는 저 IC에서 나온 거는 근데 좀 알아보기 힘들어서 제가 유럽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좀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크게 피레에서는 즉 본딩 인하도선. 근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우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왜는 모르지만 벌써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 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SPD 설치도 왜냐면 서지 피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이 강화돼 가지고 예전에는 안전공사에서 즉 인입 전력단 저압반 변압기에서 넣은 ACB 2차 단에다가 SPD를 설치했는데 피해가 늘어나면서 분전함으로 점점 늘어나서 그건 법적 규정이 없지만은 계속 분전함에도 달고 통신도 보게 되면 SPD를 달아서 다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서 피레 등전이를 실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벌써 이 규정이 명기가 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됐습니다. 그리고 피레 설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피레 설계를 하면은 우리가 IC 62305를 차용을 해서 쓰는데요. 그러니까 62305가 1, 2, 3, 4로 나눠져 있는데 1은 그러니까 원리에 대해서 나오고 2가 뭐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 그래가지고 한때 2007년도인가 IC를 국내에 가져오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낙뢰 위험도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요. 그거를 보시게 되면 되게 간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간소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벡터를 갖다가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수치가 막 바뀌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설계를 해놓고 얘를 맞춰서 내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유명무실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사용을 하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아까 처음에 초창기에 했던 그 피레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 등급이 임의로 설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인하 도선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냥 설계만 이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셨지만 제가 그때 우리 회사에서 유럽 그 SK 헝가리 배터리 공장에 그 용역에 약간 도움을 줄 때 어떻게 보면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국내 설계사에서 시공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 의해서 설계가 안 됐다는 거죠. 이 절차를 무시하고 니네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부분을 제출해라. 그래서 우리 직원이 밤새 고생을 해서 제출해서 시공이 시작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보면은 모든 업체들이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신 이제 돈 주고 사서 써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보긴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2007년도에 만들어서 배포했던 그런 벡터보다는 굉장히 많은 벡터를 넣어야 됩니다. 통신 선로가 몇 선로고 차폐 선로 어디까지 구성되어 있고 SPD가 돼 있고 지중간로 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국내 거하고 차용이 좀 안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도 국내에서 아마 개발돼서 쓰셔야 완벽한 IC를 차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4등급 설계, 뭐 2등급 설계만 해서 그냥 나가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그리고 외국에는 이거를 함으로써 SPD 설계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걸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SPD를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위성 SPD를 설치하는 당위성도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계산을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완성도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엑셀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프로그마되는 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접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체 구성하는 용도나 따라 다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지금 공장의 자동화 설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아니면은 실험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메일 주소를 적어 놨습니다. 그걸로 메일을 주시면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피레 시스템인데요. 이게 지금 단층짜리 건물입니다. 독일에. 도선하고 피레침하고 엄청나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단층이라고 피레 설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공장 건물이거든요. 이게 폭스바겐 공장 건물이에요. 근데 공장 건물이다 보니까 걔네는 공장 건물의 생산성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보호를 하는 방식으로 단층짜리도. 얘도 그냥 웨어하우스인데 창고인데 창고에도 여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단층인데도 수많은 도선과 심지어 얘네들은 조그마한 공조기가 나와도 필요로 다 보호를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제가 프랑스하고 독일을 기차를 타고 건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에서 강을 건너면 독일이고 피레인데 제가 하는 업이 이거다 보니까 이제 관찰을 해본 적이 있는데 프랑스는 아직도 광역 피레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웨어하우스에 광역 피레침 하나만 서 있어요. 근데 강을 건너오면 독일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IC에도 보게 되면은 방사형 피레 접지는 인정 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광역 피레침에 우리가 인증하는 그 실험 방식은 그 NFC 120 그게 프랑스 규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아직 사용하고 독일에서는 그게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아예 이제 광역 피레침 설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특이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도선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인하도선을 설치를 할 때 미관 때문에 무조건 건물 안에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독일의 박물관이거든요. 외벽에 다 내려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은. 대신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갖고 여기 뭐 2m까지 사람이 닿으면 안 되니까 절연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외벽을 타고 다 내려오더라고요. 이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방식은 나중에 이 내격 실험이나 내압 실험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콘크리트 쌓아놓고 낙뢰 때리면 콘크리트 깨지거든요. 그런 안전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벽을 많이 타고요. 타서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도심의 건물도 보면 지금 건물 지어놓고 외벽 탔어요. 내벽 안 넣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또 박물관에 대리석 죄송합니다. 이 박물관에 대리석 해놓으면 미관 해친다고 피레 설비 안 하잖아요. 얘네 보면 피레침 다 올라와 있습니다. 피레 도선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미관 경제성을 따지고 유럽에 가보니까 미관 견적서보다는 아까 세이프티스트 안전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접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사례를 나열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의 접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시공 사례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거 뭐 노이즈 진단 사례도 좀 있거든요. 접지를 해 뭐 자동화 라인이라든지 뭐 현대자동차 가서 자동화 라인의 접지라든지 포스코나 뭐 이런 데도 이 해결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여담이지만 공장 자동화 라인의 노이즈의 문제는 80%가 접지로 해결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1차 조치를 뭘로 해놓냐면 전력 라인에 필터를 다 달아놓습니다. 노이즈가 전력 라인에만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도 가보면 우리는 뭐 수천, 수백을 들여서 필터를 달았는데 그래도 다운된다고. 가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프에서 접지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접지선 기능이 안 되는 접지선만 갖다 붙여놓는지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한 80%는 제가 갔다 온 뭐 대형 공장이든 뭐 소형 공장이든 80%는 접지로 그냥 해결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필터나 이런 것들은 좀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메일 주소랑 전화번호를 놨습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시설에서 제가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뭐 자동화 라인에서 일하는데 뭐 장비가 섰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실험실인데 실험했을 때 뭐 불꽃 방전이 일어난다더라. 뭐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뭐 고압 실험실에 불꽃 방전해서 해결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라인에서 자동화 기기가 멈췄을 때 해결한 사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도 에러난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수완 대표이사 김영진입니다. 네. 조인F에서 뭐 하는 회사인가요? 저희는 저기 전기 엔지니어링도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노이즈 진단도 하고 전력 품질 진단도 하고요. 필의 설계도 대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업도 같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지금 KC 접지 시스템 설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네. 가장 큰 타격을 보고 있는 곳은 저희 회사는 뭐 일반 상업과 협력해서 일반 설계도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 한전
초과학이라든가 최근 하고 있는 HVDC를 네. 한전 사업을 그 독점으로 설계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KC가 이번에 바뀌면서 뭐 변전소나 케이블 헤드 같은 경우에는 KC 기준 전이라도 네네. 이제 사고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의 KC 밖에 기준 변경이 되어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중간에 선로 접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네네. 지금 한전 내에서도 그 2022년부터 1년간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 KC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러니까 변전소나 케이블 헤드는 반영돼도 상관이 없는데 선로 중간 접지,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HVDC라든가 네. HVDC는 이제 15km마다 때로는 1.5km마다 접지점을 두 개로 돼 있는데 과거처럼 그냥 뭐 15m 이하 뭐 맞춰주면 그때 되게 필요했었는데 지금 KC 기준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인지가 1년 동안 지금 TF팀을 구성했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선로 중간에 관로로 갈 때는 단독으로 접속증이 발생되면서 그 부분을 접지를 뭐 메시를 깔아주고 해서 조치가 되지만 이번에 그 KC 바뀐 기준을 보게 되면 그 특고압과 저압이 일정 범위 내에 있을 때는 그거를 공통 또는 통합으로 하게끔 이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하 구조물에서 뭐 지하에서 한 5m 정도에나 저압 인입을 받는 구조물이 있고 네. 동일 구조물 하부에서는 지금 초과 3, 4, 5는 1호사를 접지하는 메시에 깔려 있을 때 네네. 이거를 하나의 레인지로 볼 수 있는 건지 하나의 레인지로 본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조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조인을 시켜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잠깐 쉬는 타임 같으니까 뭐 쉬는 타임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인적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 그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제가 아직 아무도 안 해본 시뮬레이션인데 그 고가의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 접지와 접지 간에 이런 그 전이차 사고 날 때 전이차를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아마 시행을 안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카이스트 프로젝트 할 때 자꾸 분리해달라 그랬는데 분리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거의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한전기협회에 지인이 있어서 여쭤봤을 때도 전혀 논의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전이차를 실험을 할 때 근데 시뮬레이션 툴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 KC에서 말하는 그 저압하고 고압하고의 일정 범위 내에 있을 때 통합하는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냐면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본딩을 하는 건 맞는데 그 본딩 지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전하고는 좀 건축전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는 저도 조금은 아마 전문가들이 좀 상호 협의는 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본딩 되는 건 맞아요. 제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어요. 한전에. 제가 예전에 한전에서 뭘 했냐면 초전도 한류기, 즉 한전에서 설계해 보시면 50카를 기준으로 두지 않습니까? 지락전류를. 그래서 고창 한국 그 대전력 연구소에 보면 초전도 한류기로 해서 50카를 흘렸을 때 30카를 한류기가 잡고 20카만 방전하는 그런 실험실을 구축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관가한 게 뭐냐면 옆에 실험실이 되게 많거든요. 접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운영 전에 박사님이 올렸어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일대가 정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 상용 전원 들어오는 패드티아라고 바로 옆에 패드티아를 있고 그 실험실 접지하고 붙이느라 많이 와가지고 막 해서 저는 붙여 놓으셔라. 사고 전력 타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시공을 떨어뜨렸어요. 타고 들어가서 1호사 변전소 가면서 그 일대에 정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걔하고 옆에 하고 실험실이 여러 개 있거든요. 20카라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옆에 실험실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등전이 본딩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고 전류가 생기면.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논의는 안 돼 있어서 지금 사고 사례 한전 기준 자체가 네.
변전소랑 네. 선로 접지 계통을 분리하게끔 돼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재작년에 그 수도권의 케이블 네. 헤드에서 큰 화재가 발생되면서 거기서 애자가 폭발해가지고 인근 주택에 떨어져서 한번 막 그 언론 통제를 해서 크게 보도는 안 네. 했지만 그거를 한 6개월간 조사를 해본 결과 접지 불량이라고 맞습니다. 판가를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KAC 기준 변경 전에 그 사고 때문에 케이블 헤더 접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각지도 나와 있고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는 방식의 지금 선로 접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여쭤봤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 그것에서는 제가 다른 거는 뭐 회의 막 자료도 논문이고 찾아보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대전력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고는 있거든요. 해외 사례에 대해서. 근데 아직 명확하게 저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사고 사례에 의해서 보게 되면 같이 모든 접지는 아까 제가 등전에 하면서 파이프를 외부에 들어온 수도관, 가스관을 연결해서 그 도시 전쟁을 등전이화 시키듯이 그 전력 설비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불리한 시점에서는 좀 사고가 생겼을 때 지금 말씀하신 큰 사고 난이 넉는 시점을 가야 되는데 그게 대해서는 아직 저도 명확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넉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고 사례나 시뮬레이션이나 해보게 되면 무조건 연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의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차피 한전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건축전기하는 방식하고 또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고압하고 이런 거. 그거는 그리고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사고 전류가 즉 임피던스 단위로 또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랑 아니면 건축적지는 또 임피던스하고 또 전혀 무관하게 또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지금 향후 좀 맞아야 되는데 이제 외국 사례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사고 전류가 우리가 접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사고 전류를 할 때 보통 60Hz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분 다 알겠지만 우리가 변압기 고장이 일어나도 수십 kHz의 전류가 방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따 풍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십 kHz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선으로 인입이 되면 임피던스가 확 증가돼요. 우리가 이게 학교에서 배웠듯이 임피던스는 Z는 R 플러스 J 오메가지 않습니까? 오메가. R이 L 성분이거든요. 2파이 FL. F. 주파수가 높아지면 임피던스가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증가하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면서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냥 60Hz의 접지 저항만 재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테스트기로 60Hz, 1kHz, 2kHz, 20kHz 해보면 1옴짜리 저항이 5옴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배출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그런 기준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철답에서 보면은 가도 접지라 그래가지고 2.5kg, 25kg인가 2.5kg의 그 전류를 흘려서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식하고 지금 하는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매칭을 좀 시켜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 논의되는 전혀 없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AC 선로 접지랑 DC 선로 접지가 같다고 보시나요? 틀리다고 보시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직 실험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험은 안 해봤는데 지금 DC 선로나 AC 선로나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DC 누설이 AC로 들어가면 플로팅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즉 제가 지금 뭐 옛날에 그 ESS 폭발이나 뭐 이런 것 해가지고 막 조사를 해보면서 보니까 그 접지를 쓰는데 공용으로 쓰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자대가 아닌 지중 분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보통은 이게 그 시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단자대에서 그냥 다 분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DC하고 AC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보통 보면 DC는 그냥 그대로 기준 전류 상승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PCS 장비 접지도 그대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신호 5V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PLC 0505 한다고 보면 DC가 가서 플로팅 딱 시켰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1만 대 가는 경우가 생겨서 저는 대지를 영전위로 본다고 하면 지중에서 엮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리 인출을 해서 DC하고 완벽하게 지중에서 분리하는 걸로. 그걸로 한데 명확하게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한 경험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